여러 가지 이제 그 판례나 행정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임금과 관련된 것은, 의무 기재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연봉제라든가, 또는 상여금을 또는 뭐 12달러 주고 이런 거는, 그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12달러 주는 부분은 이것은 불이익 변경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특별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뭐 과반 동의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연봉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또는 상여금이 고정상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동상여로 바꿔서 뭐 평가에 따라서 뭐 차등해서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과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아니면 노조가 없으면 전체 직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불이익 변경을 절차를 신고하는 거. 그러면 그 변경된 취업 규칙은 신고된 이후부터 효력을 갖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동의의 절차를 거치고 거기 규칙에다가 이 취업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으면 그 시점이 적용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속에서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규칙이 계약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 계약이 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봉제 도입을 했을 때와 호봉제, 생산직 직원들의 호봉제에서의 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또 사무직, 관리직 또는 과장급 이상이 적용받는 연봉제에서의 그 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서 연차수당이라든가 시간의 수당 같은 것이 계산이 돼줘야만, 그래야만, 그게 정확한 임금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유비 조건의 우선 원칙. 자, 그러면 근로계약하고 이 연봉계약은 같은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 연봉제에 관해서는 이 오해하는 부분과 진실적인 부분, 오해와 진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자, 우선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로계약은 아까 법에서 정규직 사원이냐, 계약직이냐, 단시간 근로자냐에 따라서 그 의무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봉제에 관한 것은 우리 법에 어떤 한 줄도 명시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제는 이제 제도로서 운영하는데, 연봉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우리 사업장의 70% 이상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안 하고 연봉계약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그걸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냐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제 많은 회사에다가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임금계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근로계약의 의무기재사항에 임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연봉 계약,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임금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입사해가지고 1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 연도 연봉 계약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과의 고용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봉 계약이라는 것은 임금 계약이지 그것이 근로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근로계약은 정규직이면 입사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평가를 근거로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임금계약이라고 봐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신입사원이 입사해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이 끝난 다음에 연봉계약을 체결해야지 입사하자마자 연봉계약을 체결해 놔버리면 원래 약정된 연봉 금액이 맞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수습 기간에는 월 급여를 7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신입사원은 수습 끝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연봉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용관계를 지속하느냐? 우리 법상에 연봉제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본인이 사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봉을 집행할 수 없는 건 아닌 거겠죠. 네. 우리가 근로조건의 하락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거지만 뭐 우리가 보통 연봉을 설계할 때 A 맞은 사람한테는 뭐 10%더 주고 B 맞은 사람은 7% 주고 C 맞은 사람은 3% 주는 거 되게 플러스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사실상 같은 직급의 같은 연도의 연봉의 차이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 연봉에 사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봉이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상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임금제도로서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봉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해석이나 판례. 그렇다면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기업이나 이런 좀 큰 기업에서는 어떻게 뽑죠? 연봉계약직이라고 뽑죠. 연봉계약직. 예, 그래서 이 정규직이 아닌 거죠. 예, 연봉을 책정하고 1년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박앤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연봉을 회사가 제시했는데 본인이 거기다 사인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회사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것은 두 번에 각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또 정규직화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인 안 하니까 너 그만둬. 이렇게 되면 또 해고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근로계약의 주제는 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현장에 또는 물류센터에 공장에 아르바이트생용으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예. 우리가 뭐,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쓰는데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계약의 위반 문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비전문가들, 물류센터장한테, 알아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본사 인사팀으로 보내세요. 그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봐요. 예, 그만큼, 사실 이제는 뭐 이제 전자 근로계약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 들어가야 될 내용, 고용의 형태, 금지하고 있는 것들, 연봉 계약과의 관계, 또 아까 같이 뭐 내재적 효력에 있어서의 그런 보안 서약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만 근로계약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관계의 상하관계에서의 근로조건의 우선 적용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디서 먼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